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의 오수환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22년도 2회 소프트웨어 설계라고 하는 이런 과목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문제를 풀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1번 문제입니다. UML 다이어그램에서 순차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는데, 우리가 2022년 1회 시험에 UML 다이어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이 있어요. 이런 내용을 공부했었고, 그때 나왔던 문제를 살짝 바꿔서 출제한 이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강의 자료 보면서 얘기하죠. 이 UML이라고 하는 것은 유니피드 모델링 랭귀지다라는 말의 약자죠.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산출물을 명세화, 시각화, 문서화할 때 사용하는 모델링 언어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시스템을 표현하기 위한 표준적인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요. 이 UML 다이어그램은 크게 구조 다이어그램이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정적인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배웠죠. 행위 다이어그램이다. 이거 뭐라 그랬어요? 동적인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두 가지 다이어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1회 때 공부를 했었는데 2회 때 또 나왔습니다. 자, 우선 먼저 구조 다이어그램에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객체 다이어그램, 패키지 다이어그램,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배치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적인 다이어그램에 클, 객, 패, 컴, 배다 이렇게 외워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러한 내용이었죠. 클, 객, 패, 컴, 배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행위 다이어그램에는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나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거니까요. 얘도 이미 우리가 1회 때 출제하면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던 이런 기억이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UML 다이어그램 중 순차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객체 간의 동적 상호작용을 시간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모델링한 거죠. 주로 시스템의 아니죠. 정적인 측면만 하는 거 아니죠. 동적인 측면도 모델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다이어그램의 수직 방향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요. 회귀 메시지, 제어 블록 등으로 구성이 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에 주로 정적인 측면의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사용됐다. 이것은 동적인 면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죠. 메시지 지향 미들웨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지 오리엔트 미들웨어라고 해서 우리가 MOM에 대한 이러한 설명인데요. 강의 자료 보시면서 보고 난 이후의 문제를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죠. 이 메시지 지향 미들웨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MOM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선 먼저 미들웨어라고 하는 게 뭐냐?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해서 이들이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메시지 지향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API를 통해서 각 분산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 간의 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러한 시스템을 메시지 지향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 간의 커넥터, 연결 역할로 결합성은 낮추고 이들이 서로 실시간 비동기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즉, 분산 시스템 간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기능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인프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메시지 지향 미들웨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MOM 방식을 보면은요, 얘는 비동기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Q를 사용하고요, 브로드캐스트와 멀티캐스트의 방식을 사용하는 이러한 방식입니다. 메시지를 발행하는 프로시더가 있어요. 소비하는 커스터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들이 메시지를 주면 메시지 프로바이어가 그 메시지를 처리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시지 큐, MQ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 혹은 프로그램 인스턴스가 데이터를 교환할 때 사용하는 통신 방법이 돼요. 프로시더와 컨슈머가 존재하고, 프로시더는 메시지를 큐에 전송하고 컨슈머가 이 큐의 메시지를 처리하는 이러한 방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MQ로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하면요, 이 비동기로 요청을 처리하고 큐에 저장해서 컨슈머에게 병목 현상을 줄여줄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메시지 큐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서버의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 서버의 부하가 많은 작업, 이미지 처리라든지 비디오 인코딩이라든지 이런 이미지나 비디오는 어때요? 용량이 대용량 아닙니까? 이러한 작업을 할 때 써준다라고 하는 거죠. 또 부하를 분산시켜줘요. MQ를 통해서 부하 분산 처리가 가능한데, 처리할 데이터가 많아져도 서버는 자신의 처리량에 맞게 작업을 가져와서 처리하는 이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 데이터 송실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버의 부하가 많은 작업, 부하의 분산, 데이터의 손실 방지 이런 것들을 메시지 큐가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죠. 자, 보죠. 자, 메시지 지향 미들웨어, MOM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느리고 안정적인 응답보다는 즉각적인 응답이 필요한 온라인업 아니죠.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독립적인 애플리케이션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묶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송신 측과 수신 측의 메시지 큐를 연결하는 이러한 활용 방법이죠. 또 얘는 비동기식 방법을 이용한다고 강의 자료에서 우리가 봤으니까 정답은 1번에 느리고 안정적인 응답보다는 즉각적인 응답이 필요한 온라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3번에 익스트림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 1회에도 나왔는데 2회에 또 XP가 나왔어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1번에 대표적인 구조적 방법은 아니죠. 구조적 방법은 우리가 배웠잖아요. 폭포수 모델, 그 다음에 시제품 만드는 시제품, 그 다음에 나선형 모델 이런 거 배웠잖아요. 뭐 V 모델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방법론인데요. 이 1번부터 무조건 틀린 이런 얘기예요. 강의 자료 한번 보시죠. 우선 이 XP는 12가지의 실천 항목이 있어요. 짝 프로그래밍을 한다라는 거예요. 개발자 둘이서 짝 코딩을 해서 혼자 코딩하는 것보다는 비슷하거나 혹은 더 좋은 적은 비용을 들일 수 있다 해서 짝 프로그래밍을 한다. 페어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컬렉티브 오너십이다. 공동 소유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코드는 모든 개발자들이 속해 있고, 이는 최상의 속도로 움직이게 하고 변경이 필요할 때 서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지연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매일 여러 번씩 소프트웨어를 통합하고 빌드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통합을 한다는 거죠. 또 계획 절차, 소규모 릴리즈, 상징, 그 다음에 단순 설계, 테스팅, 리팩토링, 주당 40시간 이상은 일하지 말자라는 거고, 현장 고객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코딩의 표준을 만드는, 코딩의 표준을 정의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XP의 12가지 실천 항목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엑스트림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건 너무나 쉬운 얘기였죠. 대표적인 구조적 방법론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뭐 우리가 대표적인 구조조개, 폭포수, 프로토타입, 나선형, V모델 이런 건 다 배웠던 거니까 답은 1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고요. 이번에 소규모 개발 조직이 불확실하고 변경이 많은 요구를 접했을 때 적절한 거죠.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을 구동하는 원리는 상식적인 원리와 경험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이러한 거고요.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정의하고 문서보다는 소스 코드에 중점을 두는 이러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죠. 유즈 케이스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강의 자료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는요. 시스템과 액터와 유즈 케이스와 관계가 있어요. 우선 이 시스템과 시스템 범위는 시스템 내부의 유즈 케이스들을 사각형으로 묶어서 시스템의 범위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액터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하는 외부 요소인데 즉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이나 외부 시스템을 의미할 때 우리가 액터다. 이렇게 그림도 사람처럼 그려요. 유즈 케이스는 사용자가 보는 관점에서 시스템이 액터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나 기능을 유즈 케이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관계는 액터와 유즈 케이스의 관계, 유즈 케이스와 유즈 케이스 관계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그럼 이 유즈 케이스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계에는 연관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확장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화 관계가 있다라고 해요. 연관, 확장, 일반화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저 이제 4번 문제 보시면 유즈 케이스에 포함되지 않는 거 어때요? 연관관계 어때요? 뭐 확장관계 이런 관계는 있지만 여기서 보면 연관, 확장, 일반화는 있지만 구체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구체화 단계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5번에 요구사항 분석에서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것이 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데 비기능적 요구사항에는 이렇게 많아요. 제품의 요구사항, 조직의 요구사항, 외부의 요구사항이 있고 이 제품의 요구사항에는 사용성, 효율성, 신뢰성, 이식성 이런 거고요. 조직에는 배포, 구현, 표준에 대한 거고 외부 요구사항에는 상호 운영성, 윤리적 요구사항, 법적 요구사항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냥 참조만 하세요. 그 다음에 제품의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에 사용성 요구사항, 효율성 요구사항, 신뢰성 요구사항이 있는데 자, 효율성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능을 물어보는 거예요. 특정한 기능이 특정한 시간 내에 실행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운영체제의 부팅 시간은 1분 내야 돼요. 또 지도를 보는데 걸리는 시간은 5초 이내여야 합니다. 빨리빨리 이게 실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공간의 요구사항, 특정 기능을 수행할 때 메모리는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파일을 하나 만들 때 크기는 1메가보다 작아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바로 효율성의 요구사항이 되겠고요. 이게 바로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쉽게 풀 수 있겠죠. 요구사항의 비기능적인 요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시스템 처리량, 반응 시간 등 성능의 요구나 품질 요구는 비기능적 요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기능적 요구사항이었죠. 자, 차량 대여 시스템이 제공하는 모든 화면이 3초 이내에 사용자에게 보여요. 이게 뭐예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효율성 요구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은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보안의 요구사항, 비기능적 요구사항 아니죠. 금융정 시스템 뭐 이런 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차량 대여 시스템이 제공하는 모든 화면은 3초 이내에 사용자에게 보여줘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정보공학 방법론에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모델링 언어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쓰는 모델링 언어가 뭡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개발 방법론에 따른 모델링 언어에는요, 구조적인 방법론에는 DFD라고 하는 자료 구조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DD라고 하는 자료 사전이 있고요. 프로세스 명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공학 방법론에는요,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ERD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개체라고 하는 거, 속성이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성적이라는 개체가 있다. 그러면 이 성적이라는 개체에는 뭐 이름이 필요하다. 뭐 성적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따지는 거, 이게 지금 ER 다이어그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객체 지향 방법론에는 UML 표기법이 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공학 방법론에서 여기 정보공학 방법론은 ERD라고 하는 거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ERD는 Entity Relationship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니까요.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다. ER 다이어그램이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7번 보죠. 이 미들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미들웨어라고 하는 것, 우리 자료 구조 한번 강의 자료 볼까요? 이 미들웨어는 미들이라는 말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예요, 사실은. 운영체제와 해당 운영체제 사이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서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즉, 운영체제와 응용 소프트웨어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쪽을 서로 연결해서 쉽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매개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예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된 수많은 컴퓨터에 있는 프로세스들에게 추가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미들웨어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스템 간의 데이터 교환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들웨어의 종류에는 이 DB 미들웨어가 있다. 데이터베이스 미들웨어죠. 그 다음에 RPC라고 하는 리모트 프로시더 콜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고, MOM, 메시지 오리엔티드 미들웨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TP, 트랜스케이션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TP 모니터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미들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운영체제에서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 위치한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미들웨어 서비스를 이용해 사용자의 정보 교환 등 내부 동작을 쉽게 확인해. 이건 아니죠. 내부 동작을 쉽게 확인하는 건 아니고 서로 연결해주는 뭐 이런 거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연결하기 위해 준비된 인프라 구조를 제공하고요. 여러 컴포넌트들을 1대1, 1대다, 다대다 이런 형태로 연결이 가능한 이러한 내용이 되니까요. 답은 2번에 즉 내부 동작을 쉽게 한다. 이것은 틀린 이야기가 되겠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이 UI의 설계지, 이 UI의 설계 지침도 제가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라고 하면서 1회 때 강의를 해드렸던 이런 문제인데, 그걸 살짝 변형해서 문제를 출제한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의 자료 먼저 보죠. 우선 UI의 설계 지침입니다. 얘는 가시성의 원칙이에요. 주요 기능을 노출시켜서 조작이 쉽게 하는 거예요. 조작 결과를 예측의 원칙인데, 사용자 조작에 대한 결과를 조작 부위만 보고도 예측이 가능하게 설계하면 좋겠죠. 일관성의 원칙이 돼야 되겠고, 단순성의 원칙이 돼야 되겠고, 지식 배분의 원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조작 오류, 제한 사항의 선택,
표준화의 원칙, 행동의 유도성 원칙, 접근성의 원칙 이런 것들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UI의 설계 지침에서 1번 이해하기가 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죠. 주요 기능은 메인 화면에 노출해서 조작이 쉽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치명적인 오류에 대한 부정적인 사항은 사용자가 인지할 수 없으면 어떻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래야 그것들을 이렇게 조심해서 쓸 거 아니겠어요. 사용자의 직무, 연령, 성별 등 다양한 계층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정답은 어때요? 3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이 객체 지향 개념에서 이 폴리몰피즘, 다형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회 시험에서도 객체 지향의 상속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이러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문제인데 폴리몰피즘으로만 바꿔서 나온 다형성으로만 바꿔서 나왔던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다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객체가 여러 가지 타입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쓸 때는 교수입니다. 그러나 제가 저희 가정으로 돌아가면 부모가 되고 남편이 되고 이렇죠. 그래서 저라는 사람은 하나지만 제가 강의를 할 때는 교수가 되겠지만 가정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되는 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폴리몰피즘이고요. 오버라이딩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상속받은 오퍼레이션을 자식 클래스가 같은 이름으로 제정해야 하는 것. 같은 이름으로 제정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오퍼레이션이 여러 개 정의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갖지요. 이 부모 오퍼레이션을 실행시킬 경우 부모 클래스의 이름을 지정해서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게 이걸 우리가 오버라이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버로딩은 동일한 클래스에 같은 이름을 2개 가진 이상의 오퍼레이션을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경우에는 같더라도 파라미터 개수나 형식에 따라 분류할 수 있겠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파라미터의 개수와 형식만 다르면 얼마든지 이름 메소드처럼 정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오버로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객체지향의 다형성에 관련된 설명으로 어때요? 틀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 다형성은 현재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수 있죠. 다형성이란 여러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의미로 여러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말해요.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클래스에 정의한 일반 메소드의 구현을 하이 클래스에서 무시하고 재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 타입은 동일하지만 메소드명을 아니죠. 파라메타를 다르게 하는 거죠. 여기 우리가 앞에서 파라메터의 개수와 형식만 다르게 하면 오버로딩이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공부했기 때문에 금방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죠. 바로 4번의 메소드 오버로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을 결정하는 요소 중 다음 사항과 관계가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에 간접적으로 되어드는 장치와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하드웨어다. 기존의 소프트웨어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연결한다. 이렇게 연결 기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인터페이스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적 연선에 의해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절차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강의 자료를 좀 보죠. 소프트웨어 영역 결정에는 기능, 성능, 신뢰도, 인터페이스, 제약 조건 등이 있어요. 이 인터페이스 기능은 연결 기능을 이야기할 때 얘기하고요. 문제에 주어진 사항들을 포함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인터페이스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기능은 연결 기능과 문제에 주어진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가 연결 기능이다. 이렇게, 인터페이스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거니까요. 여기 지금
소프트웨어에 간접적으로 제어되는 장치와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하드웨어다. 또 소프트웨어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연결하는 소프트웨어다. 또 순서적 연산에 의해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절차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객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여기 속성과 메소드로 구성이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소드는 외부의 함수의 메시지에 의해서 메소드가 실행돼요.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얘기인데요. 자, 우선 보죠. 객체라고 하는 이 그림도 제가 여러 번 그려드렸는데 또 지금 제가 이건 자료로 만들어서 이 객체들을 추상화하면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또 이 클래스의 객체들을 분리하려면 인스턴스화하면 이렇게 객체대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객체라고 하는 속성은 자료구조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메소드는 연산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앞에서 속성과 뭘로 구성됐다고 그랬어요? 메소드로 구성돼요. 이렇게 얘기했죠. 이 속성은 자료구조가 되고 얘는 연산이 되는 이러한 건데 메시지에 의해서 움직여요. 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러한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객체는 상태, 동작, 고유 식별자를 가진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객체는 공통 속성을 공유하는 클래스의, 이게 무슨 소리예요? 클래스의 집합이다? 아니죠. 객체의 공통 속성들을 이렇게 어때요? 모아서 하나의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클래스들의 집합이다. 이건 아니겠죠. 클래스가 여러 개 있어야 집합이 되는. 이거는 뭐 말은 그럴듯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내용이 틀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객체는 필요한 자료 구조와 이에 수행되는 함수를 가진 하나의 독립된 존재죠. 객체 상태는 속성값에 의해서 정의가 됩니다. 이런 얘기니까 정답은 공통 속성을 공유하는 클래스들의 집합이 아니고 객체가 모여서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클래스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또 똑같은 문제인데요. 속성과 관련된 연산을 클래스 안으로 묶어서 하나로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객체 지향형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도 역시 앞에서 제가 정보 은닉, 인캡슐레이션 이런 얘기를 공부했었는데 같이 한번 보죠. 이 캡슐러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와 데이터의 처리를 하는 함수로 하나로 묶는 거예요. 이 캡슐러를 통해서 객체의 정보를 보호하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 다음에 정보를 은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때요? 이 캡슐러를 통해서 응집도는 높아지고 결합도는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캡슐러다, 인캡슐레이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답이 되겠다. 그 다음에 1번의 인헤리턴스다. 이건 상속에 관련된 이러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애자일이 중요합니다. 1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2회 때도 또 애자일 나오잖아요. 이렇게. 애자일 프로세스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 자, 보시죠. 애자일의 개념입니다. 애자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론에서 중시하는 절차와 산출물보다는 고객과의 협력에 의해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이런 거죠. 또 소프트웨어를 중점으로 비즈니스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이런 경량 개발 방법론을 우리가 애자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애자일의 선언문 4가지 이것도 1회 때 똑같은 자료입니다. 공정과 도구보다는
개인과의 상호작용,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 포괄적인 문서보다는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가져야 된다. 또 계약과 협상보다는 고객과의 협력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라 얘는 앞에서 나왔던 문제를 거의 비슷하게 냈던 이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대응보다는 자세한 계획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프로세스와 도구 중심의 개인과 상호 의견은 맞죠. 협상과 계약보다는 고객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맞죠. 문서 중심이 아닌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중시하는 거니까 1번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한 계획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이것은 잘못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4번 문제 보시죠. 명백한 역할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시스템 부분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재사용되는 모듈의 단위라고 볼 수 있으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할입니다. 얘는 모듈이 아니면 컴포넌트겠죠. 자,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래밍에 있어 재사용이 가능한 각각의 독립된 모듈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재사용에 대한 단위 이런 말이 나오니까 얘는 모듈이라기보다는 컴포넌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의 컴포넌트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15번 문제 또 나왔네요. 이 GOF, 강 오브 포다에서 디자인 패턴을 생성, 구조, 행동, 생구행이다. 생성, 구조, 행동 패턴으로 세 그룹으로 나눌 때 구조 패턴이야.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거 암기가 안 되면 정말 풀 수 없는 이러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보시죠. 생성 패턴에는 추빌, 팩, 푸싱이다. 추상 팩토리, 빌더, 팩토리 메소드, 프로토타입, 싱글톤이다. 추빌, 팩, 푸싱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조 패턴, 어댑터다, 브릿지다, 컴포지트다, 데코레이터다, 그 다음에 파사드다, 플라이웨이트다, 플록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죠. 그 다음에 행위 패턴에는 책임 연쇄, 커맨드, 인터프리터, 이더레이터, 중재자, 메멘토, 옵저버, 상태, 전략, 템플레이트 메소드, 방문자까지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구조 패턴에 어브컴 대 파플푸 이렇게 좀 우리가 암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강오브 패턴의 생성 구조 행동 패턴에서 구조 패턴이 아닌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여기 이 빌더라고 하는 거, 이 빌더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이 추빌 팩의 빌 아닙니까? 얘는 생성 패턴이 되는 거니까요. 자, 여기서 생성 패턴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죠. 빌더는 생성 패턴입니다. 구조 패턴이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고 추빌 팩 푸싱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좀 암기했으면 뭐 빌더라고 하는 것 골라낼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16번에 또 UI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UI와 관련된 기본 개념 중에 하나로 시스템의 상태와 사용자의 지시에 대한 효과를 보여줘서 사용자가 명령에 대한 진행사항과 표시 내용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건데요. 자, 우선 화면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지요. 화면의 구성은요, 조직성과 일관성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간결성과 명료성을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감성과 인지적인 품질의 가독성, 접근성, 메타포라고 하는 것은 메타포 활용을 함으로써
문화적, 언어적 장벽을 자연스럽게 극복한다는 거죠.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되돌린다는 거잖아요. 작업을 수행할 때 피드백은 가능한 즉각적으로 제공을 하고요. 시각적 혹은 청각적 어떠한 신호로도 기능이 수행되고 있는지 인지할 수 있도록, 여기 시각적 혹은 청각적 신호 어떠한 기능이 수행되고 있는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로 피드백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명령 진행 상황에 대한 표시와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겠어요? 당연히 피드백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의 피드백,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자, 다음 문제 보시죠. 또 UI에 대한 문제네요. 오늘 이 UI가, 유저 인터페이스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UI의 종류로서 멀티터치, 동작 인식 등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인식해서 서로 주고받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는 것을 뭐냐. 이거 내추럴을 얘기하는 건데,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다, 이런 얘기를 이해하는 건데요. 우선 보죠. UI의 종류에는 GUI, 여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윈도우, 지금 10 쓰고 계시겠죠?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1을 쓰신다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명령을 실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GUI 그러면 아이콘과 마우스예요. 그래픽 요소를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명령을 제어하는 이러한 방식이죠. 이 OUI라고 하는 것은 오리진 유저 인터페이스다. 자연적인 방식으로 제어하는 거예요. NUI는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다. 얘는 이 신체 정보라든지 신체 어떤 행위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목소리라든지 이런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어한다는 거죠. CLI는 커맨드 라인, 얘는 뭐냐면요. 과거의 유닉스나 리눅스, 도스와 같은 이러한 화면은 키보드로 명령을 일일이 써야 돼요. 키보드로 명령을 입력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이 명령을 일일이 다 암기해야 되죠. 예를 들어 복사한다 그러면 직접 카피, 이렇게 명령을 쓰는 거예요. 삭제한다, 델리트, 이렇게 명령을 쓰는 거예요. 텍스트 기반으로 키보드로 데이터를 입력해서 제어하는 이러한 방식인데, 여기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이렇게 나왔는데 CUI도 괜찮습니다. 이 CUI는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어를 일일이 손으로 쳐요 라는 말이니까 CUI, 이것도 CUI도 여러 가지가 있으면 캐릭터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이 말이 들어가요.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가 들어가야 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UI의 종류로서 멀티터치하면서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인식한다. 이건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돼서 3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죠. 소프트웨어 모델링에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 이 모델링의 방법론에는 객체지향일 때는 UML을 쓴다, 이런 거고, 구조적인 방법에는 DFD나 DD나 이런 거 사용한다, 이런 얘기인데, 자를 한번 보죠. 자, 개발 방법론을 보니까요, 구조적인 방법론은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이미 봤던 거 아닙니까? DFD, DD, 프로세스 명세 같은 것들을 봐요. 정보공학적인 방법론은 ERD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객체지향 방법론은 UMR 표기법을 쓴다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모델링을 통해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도 및 이해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에 이런 도움을 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모델링 언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모델링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건 어떤 겁니까?
모델링의 작업의 결과는 다른 모델링에 영향이 가겠죠. 어떻게 영향을 안 줄 수 있어요? 구조적인 방법론에서는 자료구조, 자료도라고 하는 DFD, DD라고 하는 딕셔너리, 그 다음에 등을 사용해서 요구사항의 결과를 표현할 수 있어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객체지향 방법론에서는 UML 표기법을 쓴다라는 거죠. 소프트웨어 모델을 사용할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도 및 이해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19번 뭐죠?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에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에요? 얘도 이미 앞에서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예요.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하는 것 강의 자료 먼저 보시도록 하죠. 자, 이 자료도 그대로 보셨잖아요. 자,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에는 시스템과 시스템 범위가 있어요.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내부의 유즈케이스들을 사각형으로 묶어서 시스템의 범위를 표현한 거죠. 액터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외부적인 요소로서 사람이나 외부 시스템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유즈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보는 관점에서 시스템이 액터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나 기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즈케이스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액터와 유즈케이스, 유즈케이스와 유즈케이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선 보지요.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에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외부 시스템은 액터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액터라고 하는 건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외부적인 요소라고 배웠는데 여기 지금 액터로 파악해서는 안 돼. 이건 무조건 틀린 얘기죠. 자, 2번 볼게요. 유즈케이스는 사용자적인 측면에서 요구사항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기록해요. 유즈케이스는 사용자와 사용자, 뭐 이런 거, 유즈케이스와 유즈케이스를 수행하는 이러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액터와 유즈케이스, 유즈케이스와 유즈케이스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걸 우리가 관계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음에 3번 보죠. 시스템 액터는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미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본 시스템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등 연동되는 시스템을 우리가 액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스템 액터죠. 4번, 네 번째 보니까 액터가 인식할 수 없는 시스템의 내부 기능을 하나의 유즈 케이스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인식할 수 없는데 그걸 유즈 케이스로 보면 오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다.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외부 시스템을 액터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의 자료, 이 시스템과 시스템 범위, 이걸 우리가 사각형으로 묶어서 하나의 유즈 케이스 시스템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액터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외부 요소로서 사람이나 외부 시스템을 얘기한다. 유즈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보는 관점에서 시스템이 액터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나 기능, 이런 걸 우리가 유즈 케이스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액터와 유즈 케이스, 유즈 케이스와 유즈 케이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러한 내용이니까 지금 벌써 이 자료 우리가 두 번째 보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잘 좀 이해를 하셔서 이런 유즈 케이스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틀리면 곤란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자,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모델 중에 이 MVC 모델이다. 이 MVC 모델은요,
정보처리 기사 실기 시험에도 출제가 됐었던 이러한 문제입니다. 이 M은 모델을 나타내고요. V는요, 뷰를 나타내고, C는 컨트롤을 나타내서 MVC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MVC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강의 자료를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세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VC 패턴 구조, 이 MVC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델이라고 하는, 뷰라고 하는 거, 컨트롤러, 이렇게 세 개의 컴포넌트들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일은 뭐냐? 데이터, 정보를 가공하고 책임지는 이러한 컴포넌트를 모델이다. 데이터와 정보들의 가공을 책임지는 컴포넌트, 이걸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뷰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부분, 즉 유저 인터페이스를 의미할 때 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휴대폰 화면으로 설명을 했었죠. 그 다음에 컨트롤러라는 거예요.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은 모델과 뷰 사이를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과 뷰를 서로 컨트롤하는, 이어주는 이러한 연결 역할을 할 때 컨트롤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델이나 뷰는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변경사항을 외부로 알리는 수신만 하는 방법만 있고요. 컨트롤러는 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모델과 뷰에 대해서 모델과 뷰를 알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연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모델과 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연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컨트롤러가 하는 이러한 이야기라는 거죠. 얘는 실기에도 기출이 됐던 문제니까 이 모델이 뭘 말하는 거냐, 뷰가 뭘 말하는 거냐, 컨트롤러가 뭘 말하냐를 잘 아셔야 돼요. 모델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데이터와 정보들의 가공을 책임지는 이러한 컴포넌트를 이야기할 때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잖아요. 보여지는, 즉 유저 인터페이스를 뷰다.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은 모델과 뷰를 연결하는 이러한 역할을 할 때 컨트롤러다. 이런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MVC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문제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니까 MVC 모델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계층의 응집도를 높일 수 있고 여러 개의 UI를 만들어서 결합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단어를 소개했죠. 응고 혈조다. 응집도는 어떻게 해요? 높여야 되고 결합도는 떨어뜨려야 됩니다. 응고 결조다 라고 하는 말이죠. 자, 2번 보죠. 모델은 뷰와 제어 사이의 아니죠. 컨트롤러가 하는 거죠. 모델과 뷰를 컨트롤러가 전달자 역할을 하며 뷰마다 모델 시스템에 각각 하나씩 연결. 2번은 틀린 얘기입니다. 자, 뷰는 모델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에게 보이는 역할을 한다. 뷰가 하는 일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보이는 역할, 뷰가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네 번째 보죠. 제어, 컨트롤러는 모델에게 명령을 보냄으로써 모델 상태를 변경할 수 있어서 컨트롤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에 있는 얘기는 컨트롤러가 하는 일을 모델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잘못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니까 2번 보면 모델은 뷰와 제어 사이의 전달자 역할, 이건 절대 아닌 이런 얘기죠. 즉 컨트롤러가 어때요? 모델과 뷰를 컨트롤하는, 서로 연결시켜주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2번이 바로 틀린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모델은 뷰와 제어 사이에 전달자 역할하며 뷰마다 모델 서브 시스템이 각각 하나씩 연결된다. 이 말은 틀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MVC 모델을 정리했고요. 자, 이것으로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